2013원 바35, 2013원 바319, 2013원 바438 병합 결정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하도록 한 특경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은행 지점장 또는 증권회사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 청구인은 4억 5천만 원을, 다른 청구인은 9억 8,300만 원을, 또 다른 청구인은 9억 5,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형 그리고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융기관 임직원을 공무원처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청구인들은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인인데도 공무원 뇌물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몰수나 추징으로 범죄 수익을 빼앗을 수 있는데 여기에 수수에게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까지 반드시 부과하는 것은 과잉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금융기관이 비록 사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국민 경제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은행과 증권회사 같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부정하게 돈을 받으면 단순히 개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 투자, 신용질서,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받은 돈의 액수가 커질수록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커진다고 보아 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벌금병 과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보았습니다. 벌금은 단순히 범죄 수익을 빼앗는 제도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비난을 표시하는 형벌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몰수나 추징이 있다고 해서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곧바로 이중처벌이나 과잉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는 중요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공무원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실제로 금융기관에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1억 원 이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또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도 어렵게 되어 법관의 양형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적으로 보면 이 판례는 입법자가 범죄의 법정형을 정할 때 넓은 재량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는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 사회적 상황, 국민의 법감정, 형사정책적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상대적 범죄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재량이 무제한은 아닙니다. 형벌은 언제나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해야 하고 지나치게 가혹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법적으로 비판하면 이 사건 조항은 수수액을 지나치게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거액을 받을수록 비난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같은 1억 원 이상의 수수라도 금품을 받은 경위, 직무상 영향력, 부정한 청탁의 존재, 실제 금융피해 발생 여부, 범행 후 반환 여부에 따라 책임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형이 너무 높게 정해져 있으면 법관이 개별 사건에 맞는 형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몰수추징과 벌금병과가 함께 작동하면 피고인에게 매우 무거운 경제적 제재가 중첩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은 당연히 박탈되어야 하지만 그와 별도로 수수액의 몇 배에 달하는 벌금까지 반드시 부과하는 것이 항상 책임에 비례하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유형이 사실상 더 늘어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학수사 실무에서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금품 수수의 존재, 수수액,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돈이 왜 지급되었는지, 금융기관 임직원의 어떤 직무와 연결되는지, 금품 제공자가 어떤 이익을 기대했는지, 실제 대출이나 투자, 신용공여 과정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좌 추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현금 인출 내역, 차명 계좌 사용 여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우회 지급, 허위 용역 계약, 법인카드 사용, 부동산이나 고가, 자산 취득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이메일 분석, 메신저 대화 복구, 업무용 컴퓨터 자료 분석, 내부 결제 문서와 대출 심사 자료 확인을 통해 금품 수수와 직무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수수액 산정도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수수액이 법정형을 크게 좌우하는 범죄에서는 금액을 얼마로 인정하느냐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진술만으로 수수액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금 출처, 인출 시점, 전달, 장소, 전달 이후 사용처,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금융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과학수사가 강하게 이루어질수록 피의자의 방어권과 사생활 보호도 중요합니다. 금융자료와 디지털 자료에는 범죄와 무관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의 범위는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야 하고 전자정보 선별 절차와 증거능력 확보 절차도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결국 2013원 바315, 2013원 바319, 2013원 바438 병합 결정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거액 수재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가능하다고 본 결정입니다. 이 판례는 금융질서의 투명성과 국민경제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강한 형사정책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인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남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융부패를 엄정하게 처벌하되 부정한 청탁 여부, 실제 피해, 직무권한의 정도, 수수액의 성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판례가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